승무패 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아탈란타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아탈란타 특유의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공격수인 루크먼 선수가 골 감각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올 시즌 아탈란타가 초반에 문제였던 것이 무리엘과 자파타라는 두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과 부상이 굉장히 잦았다는 점인데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덴마크의 젊은 공격수 헤이룬이라는 선수가 등장을 해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스피드와 돌파가 뛰어난 이 제레미 보가라는 측면 자원의 컨디션까지 살아난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물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삼프도리아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사스올로전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는 듯 싶었는데 어느덧 다시 4연패 수렁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폴리전에서 0대2 패배를 제외하면은 최근에 3경기 패배가 모두 0대1 한 골차 석패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리그 19경기에서 8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꼴찌 득점력은 여전히 극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톱 공격수인 람모스와 가비아디니 조합이 제공권 자체는 나쁘지 않은 조합인데 굉장히 투박한 투톱 조합이고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가 이 빈공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2부 리그 강등이 가능성이 높은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탈란타가 전통적으로 홈 경기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홈에서 가끔씩 뒤통수를 치는 경향이 조금은 있지만 양 팀의 공격력 차이가 너무나도 심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AC 밀란과 사스올로의 경기인데 AC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열과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픽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AC밀란의 하락세와 사스올로의 AC밀란 천정 면모를 고려하면 이 경기도 리스크는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AC밀란이 최근에 핵심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 선수와 하파엘 레앙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여전히 핵심 자원 부상 이탈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리에2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AC밀란이 의외로 크레모네와 함께 세리에2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세트피스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소올로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최하위권인 팀이기 때문에 AC 밀란이 제 아무리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할지라도 사스올로 역시 세트피스 공격력이 최하위이기 때문에 과연 밀란을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사스올로가 고무적인 것은 직전 몬차와의 경기에서 모처럼 코너킥으로 득점을 사스올로가 만들어내면서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스올로가 AC밀란 원정에서는 3승 1무의 천정 면모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스올로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AC밀란을 믿는 이유는 우선 핵심 왼쪽 측면 수비수인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직전 라치오전에는 부상 여파로 결정이 됐는데 이번 사스올로전에서는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이 선수가 수비뿐만 아니라 왼쪽 측면 공격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가
들어오는 것은 전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사스올로라는 팀이 올 시즌 성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데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 그리고 수비력까지 2배 가까이 하락이 되는 약점이 있고 밀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인데다가 패턴적으로도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밀란의 패턴을 고려했을 때 홈에서는 그래도 분위기 반전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AC 밀란이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사스올로를 상대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적 데이터를 중시하는 분들은 꼭 사스올로 사이드를 투폴로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9번 경기는 AC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유벤투스와 몬차의 경기인데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회계장부 조작이 드러나면서 승점이 무려 15점이 삭감이 된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10위로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승 경쟁은 끝났어도 여전히 유럽 대항전 순위 경쟁권까지는 나머지 19경기 결과에 따라서 티켓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부여잡고 승점을 쌓아야 유럽 대항전 티켓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유벤투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승점 삭감이 선수단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팀이 이미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을 펼쳤는데 최근 FA컵에서는 유벤투스가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기에서 유벤투스가 돌아온 측면 자원 키에사 등을 활용해서 측면 공격으로 재미를 봤는데 유벤투스가 최근에 또 다른 측면 자원인 콰드라도 선수가 경기에서 부상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공격력 뎁스 강화는 몬차전을 앞두고 유벤투스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9번 경기를 분석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스올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승무패를 구매하신 분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스올로라는 팀이 세트피스 득점력이 최하위권인 팀이었는데 그러한 사스올로에게 코너킥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에 그쳤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몬차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3골밖에 되지 않아서 세트피스 수비가 좋은 팀으로 분류가 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스올로에게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정도면 유벤투스의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막아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실점과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고 몬차가 지난 리그 홈 경기에서는 유벤투스를 1대 0으로 이기면서 이변을 연출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유벤투스의 디마리아 선수가 전반 40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처했었던 유벤투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이 유벤투스가 특유의 홈발까지 받는다면 그래도 몬차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샬케와 쾰른의 경기인데 샬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변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최근에 양 팀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당연히 쾰른 쪽 승리가 우세한 경기인데 살짝 불안감이 드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쾰른이 지난 브레멘과의 홈 경기에서는 7대1로 대승을 거뒀지만 확실히 모데스테라는 공격수가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한 이후에는 최전방에서의 한방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데스테라는 공격 자원이 분데스리가에서 헤딩, 뚝배기 골이 최상위권인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쾰른하고 궁합이 잘 맞았던 것이 지금 보시는 통계가 분데스리가 크로스 통계인데 쾰른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를 시도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쾰른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를 시도를 하면서 최전방에는 헤딩 뚝배기 한 방이 좋은 모데스테가 포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모데스테가 머리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상당히 날카로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데스테라는 공격수가 도르트문트로 떠난 이후에 쾰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신 공격수 티게스라는 선수를 전방에 배치를 했는데 이 선수도 올 시즌 리그에서 5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193cm 키에 비해서는 확실히 모데스테만큼의 이런 헤딩 마무리가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쾰른의 크로스가 조금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쾰른의 세트피스 통계인데 쾰른이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비교적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쾰른의 세트피스 기대 득점을 보시면 8.03골로 이 볼프스부르크보다도 높은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득점은 5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쾰른이 크로스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전방에서 마무리, 특히나 머리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샬케는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무려 41골로 수비력이 가장 안 좋은 팀인데 홈에서는 실점이 오히려 9골이나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41실점 중에서 샬케가 세트피스 실점은 5골로 비교적 적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샬케가 6위고 쾰른이 7위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쾰른에게 앞서면서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도 밀리지 않는 샬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쾰른이 크로스 횟수가 1위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샬케 역시 크로스 횟수가 분데스 전체 5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샬케도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통계는 크로스 통계인데 크로스의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샬케가 쾰른보다 정확도가 근소하게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팀의 컬러가 비슷하면 그 색깔을 잘 살리는 팀이 유리한 경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크로스의 정확도 측면에서는 샬케가 쾰른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부분은 샬케로서는 웃어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전 경기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샬케가 1대6으로 대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그 경기에서 23세 이하 팀에서 콜업을 한 일본 미드필더 고즈키 소이치로라는 선수가 데뷔골을 신고를 한 점 역시 샬케의 난세의 영웅이 될 가능성, 의외성을 조금은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쾰른이라는 팀이 올 시즌 분데스에서 무승부가 2번째로 많은 팀이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3으로 원정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이 11골이나 늘어나면서 성적이 확연히 떨어지는 원정 쾰른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의외의 통수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력적으로 쾰른이 직전 바이에른 미넨과의 경기에서도 다잡은 승리를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던 만큼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쾰른이라는 점에서 단통 승부로는 쾰른의 승리를 추천을 드리고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샬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비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 마침내 상승 궤도로 올라선 레버쿠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론소 감독의 전술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주로 3백 전술을 플랜 A로 가동을 하는데
윙백 자원들은 측면으로 넓게 벌리고 오히려 측면 윙어 자원들이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레버쿠젠이 공격수 패트릭 시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흘로잭이라는 선수를 이른바 가짜 9번 폴스9 공격수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흘로잭 선수가 레버쿠젠 이적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 이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가짜 9번 공격수로 활약을 하면서 5경기 2골 2도움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버쿠젠이 핵심 플레이메이커 비르츠 선수가 장기 부상을 털고 최근 2경기에서 출전을 했고, 직전 보험전에서는 쐐기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이 비르츠 선수마저 2선에서 살아나고 있는 레버쿠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보움과의 홈경기 2대0 승리 당시에 쐐기골을 레버쿠젠이 넣는 장면인데, 이 레버쿠젠이 상당히 좋아진 것이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 이렇게 공을 되찾아오는 압박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보움이 역습으로 나가려던 찰나에 레버쿠젠이 역압박을 통해서 공을 탈취를 했고, 이 비르츠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레버쿠젠의 압박 향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도르트문트 경기를 2경기를 봤는데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4대3 승리, 마인츠전에는 극장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꾸역승이 많았는데, 이 2경기에서 상대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아우크스부르크의 전방 압박에 수비가 실책을 범하면서 실점까지 내줬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압박 능력이 향상이 된 레버쿠젠의 순간적인 압박에도 도르트문트가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도르트문트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에 레버쿠젠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 도르트문트이고, 최근에 레버쿠젠의 연승이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도르트문트에게 한번 부러질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이 10번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는 상성이고, 양 팀이 분데스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없는 팀들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승패가 갈리는 상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에이스 미드필더인 벨링엄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면서 강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점과 이 도르트문트 역시 최근에 알레 같은 공격 자원들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르트문트 역시 선수층이 조금은 회복이 됐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에게 승리 기회가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라치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픽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 추천으로는 라치오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올 시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력과 골 결정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가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이 15골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득점이 무려 28골이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대 득점값 차이는 3골이 채 되지 않는데 실제 득점은 13골이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라치오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피오렌티나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맞대결 데이터를 보셔도 라치오가 한 수 위의 골 결정력을 보여준 것이 라치오가 11개의 슈팅을 때렸고 이 피오렌티나는 24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점유율까지 62%로 주도적인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치오에게 무려 0대4로 대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기대 득점값 역시 피오렌티나가 2.38골,
라치오가 1.36골에 그쳤는데 실제 스코어는 라치오가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항상 두 팀이 맞붙으면은 피오렌티나가 경기를 주도를 하지만 라치오가 효율적인 공격과 골 결정력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두는 그림이 많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라는 팀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는 팀인데 반대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압박 강도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압박을 거는 팀을 상대로 예리한 스루패스 한 방을 찌르면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데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미드필더들은 한 방에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킬러 패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라치오가 상성적으로 피오렌티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하면서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뜩이나 골 결정력이 약점인 피오렌티나인데 원정에서는 정확히 득점력이 2분의 1로 감소가 되는 약점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양 팀이 모두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라치오는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을 했고 이 피오렌티나는 전력 누수가 그대로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지만 임모빌레가 없는 경기에서 오히려 3연승을 거뒀고 특히나 임모빌레 외에 다른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피오렌티나는 핵심 수비수 루카스 마르티네즈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 선수가 빠진 두 경기에서 2연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카스 마르티네즈라는 수비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선수가 단순히 수비수이기 때문에 수비 공백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해석이고 이 선수의 중요성은 바로 이 패스 정확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롱패스 정확도가 세리에 A에서 가장 뛰어난 자원이 바로 이 루카스 마르티네즈라는 이 수비수인데 이 피오렌티나의 특징을 보시면 경기당 롱볼 활용도, 롱볼 횟수가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루카스 마르티네즈가 결장을 한다는 것은 세리에에서 롱볼을 가장 많이 뿌리는 피오렌티나에서 후방에서 가장 정확한 롱볼을 뿌려줄 수 있는 이 루카스 마르티네즈가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 과정에서부터 후방에서 빌드업에 있어서 이 마르티네즈의 롱볼 빌드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치오의 천정 면모와 최근 상승세, 압도적인 골 결정력과 피오렌티나의 수비 공백 및 저조한 골 결정력, 원정에서의 기복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라치오의 승리로 가는 것이 맞는데 다만 현재 라치오가 이러한 분석적인 측면과 전력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배당이 다소 높은 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매율이 너무나 라치오 쪽으로 몰리고 있는 감이 있는데 이 라치오라는 팀은 개인적으로 항상 믿고 프로토나 승무패 베팅을 했을 때 의외의 극장골을 얻어맞으면서 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엠폴리와의 홈경기에서도 극장골을 내주고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라치오이고 10월 30일 살레르니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3 역배가 나오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10월 16일 우디네세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는 등 이렇게 홈에서 정배당을 라치오가 받았을 때 심심치 않게 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는 라치오라는 점에서 이 무승부를 베이스로 피오렌티나 사이드도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치오가 수비적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최다 실점 3위 팀인데 이 피오렌티나가 골 결정력이 아쉽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세트피스 한 방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패턴적으로도 피오렌티나가 올 시즌 리그에서 3연패가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꾸역꾸역 세트피스로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라치오 특유의 홈에서의 정배당 통수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그래도 단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치오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나폴리와 AS 로마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 추천으로는 나폴리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2배 이상 나폴리가 득점이 많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AS 로마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AS 로마는 기대 득점이 21골인데 15골밖에 넣지 못했고 나폴리는 26.61골인데 32골이나 오픈 플레이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득점력 차이가 바로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AS 로마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는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온 핵심 공격수 디발라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 홈에서 로마가 나폴리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이 디발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던 로마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컨디션이 좋은 디발라 선수를 앞세워서 공격적으로는 향상이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오른쪽 윙백 자원인 제키 셀릭이라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 선수가 공격 포인트는 빈약해도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제공권과 블락 등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폴리는 반대로 에이스 왼쪽 측면 자원인 이 흐비차 선수가 최근에 질병 여파로 2경기 결장이 됐었는데 이번 로마전에서는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리에이 드리블 캐리 통계인데 이 흐비차 선수가 드리블에 의한 어시스트가 4개로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돌파에 의한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오른쪽 윙백 쪽에 공백이 있는 로마의 측면을 이 흐비차 선수가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로마로서는 나폴리와의 1차전 당시에도 이 제키 셀릭이라는 윙백 자원이 그 당시에는 부상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칼스도르프라는 측면 수비수가 나와서 이 나폴리의 흐비차 선수에게 공격 포인트를 내주지 않고 어느 정도 잘 막아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AS 로마가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점이 있고 특히나 이 로마의 무리뉴 감독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맞춤 전술에 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로마가 원정에서 강팀과의 경기가 많았는데 유벤투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인테르 원정에서는 2대1 승리, AC 밀란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무리뉴 감독의 AS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강팀과의 원정 3경기에서도 로마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디발라 선수가 1골 1도움, 에이브라임 선수가 2골을 기록을 한 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폴리 원정은 더 힘들 수가 있는 것이 이 유벤투스, 인테르, AC 밀란 원정에서 로마가 강점인 세트피스로만 각각 한 골, 2골을 뽑아내면서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로마의 세트피스 공격력이었는데 이 나폴리라는 팀은 김민재 선수를 앞세워서 세트피스 득점도 10골로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팀이고 수비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수비력도 가장 강한 팀이기 때문에 유벤투스, 인테르, AC 밀란 원정에서 로마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던 것처럼 나폴리를 상대로는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원정 성적 강세와 무리뉴 감독의 맞춤 전술 그리고 1차전 맞대결에서 결장을 했었던 로마의 공격 에이스 디발라가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로마 사이드는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갔는데 단통 픽으로는 나폴리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5회차 4등의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6회차에서도 연속 적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